안녕하세요. 저는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그날 아침 11월의 찬바람이 얼굴을 핥히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낡은 검정 패딩 점퍼에 지퍼를 목까지 올리고 손에 든 서류 봉투를 가슴팍에 꼭 안았죠. 3년 전 아내를 떠나보낸 후 이런 관공서 업무들이 얼마나 버겁고 서러운 일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주민센터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따뜻한 난방 바람과 함께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로비 한편에는 몇 명의 어르신들이 번호표를 들고 기다리고 계셨고 민원 창구 앞에는 젊은 어머니가 유모차를 끌고 서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전 풍경이었죠. 저는 43번 민원 창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박미진이라는 이름표를 단 여성 공무원이 앉아 있었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무언가를 입력하고 있었고 제가 다가가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저기, 기초생활수급 관련 서류 접수하러 왔는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자 박미진은 여전히 화면을 보며 한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류 주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봉투에서 정성스럽게 작성한 서류들을 꺼내 건네드렸어요. 그러나 그녀가 서류를 받아 대충 훑어보더니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또 틀리셨네요. 이거 보세요. 여기 날짜도 잘못 쓰셨고 이 칸은 아예 비어 있잖아요. 박미진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주변에서 기다리던 다른 민원인들의 시선이 제게로 집중되는 것을 느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디가 틀렸는지 알려주시면 바로 고쳐서. 매번 이런 식으로 와서 시간만 잡아먹으시네요. 박미진 옆에 앉아있던 조연미라는 주임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동료에게 속삭이듯 말했지만 일부러 제가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높였어요. 진짜 민폐예요. 집에서 제대로 확인하고 오시지. 그 말에 다른 직원들까지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꾹 참았어요. 68년을 살아오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감정을 앞세우면 일이 더 꼬인다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박미진은 서류를 제게 도로 밀어주며 말했어요. 시간 없어요. 집에 가서 다시 써오세요. 다음 순간 주민센터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민원인들도 이런 상황을 목격하고 당황하고 있었어요. 70세쯤 되어 보이는 이마리아 할머니가 제게 동정어린 눈빛을 보내주셨지만 그것조차 더욱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잊고 있던 것,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무언가가 가슴 깊숙한 곳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박미진과 조연미는 제가 자리를 떠나는 것을 보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마치 성가신 일을 하나 처리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제가 단순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그들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를 말입니다. 저는 천천히 가방 안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금속 조각이 손끝에 닿는 순간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가방 속 깊숙한 곳에서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을 때 저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청년위원회 감찰관 배지였어요. 30년 동안 제 가슴에 달려있던 그 작은 배지는 은퇴 후 3년간 서랍 깊숙이 묻혀 있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의료비로 재산을 모두 잃은 후 저는 그 배지를 다시 볼 용기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박미진이 다음 민원인을 부르며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을 때 저는 조용히 배지를 꺼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금속 표면에 반사되면서 국가청렴위원회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순간 주변 공기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김태우 대리가 제일 먼저 알아챘어요. 그는 민원 2팀에서 일하는 38세의 성실한 공무원이었는데 우연히 제 손에 있는 배지를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기, 혹시 그거. 김태우 대리의 떨리는 목소리가 박미진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돌려 저를 다시 보았을 때 그녀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지는 것을 똑똑히 봤어요. 그게 뭐예요? 조현미 주임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배지를 탁자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어요. 그러자 주변에 있던 다른 민원인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마리아 할머니가 제일 먼저 다가왔어요. 어머, 이건 감찰관 배지 아닌가요? 제가 예전에 구청에서 일할 때 본 적이 있는데. 그녀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주민센터 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미진과 조현미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공직 부패를 척결하며 쌓아온 위험이 자연스럽게 몸에서 뿜어져 나왔어요. 공무원은 국민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여러분이 한 행동 모두 기록했습니다. 박미진이 급히 변명을 시작했어요. 아버님, 오해입니다. 저희가 바빠서 그만. 오해라고 하셨나요? 저는 배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30년 동안 이런 상황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들킬 때 어떤 변명을 하는지 말이죠. 주민센터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동장실 문이 벌컥 열리며 이성호 동장이 뛰어나왔습니다. 52세의 이성호 동장은 평소 온화한 성격으로 유명했지만 지금은 식은땀을 흘리며 허둥지둥 달려오고 있었어요. 누군가 그에게 상황을 알렸나 봅니다. 감찰관님, 죄송합니다. 이성호 동장이 제 앞에서 깊숙이 고개를 숙였을 때 주민센터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박미진과 조현미는 더 이상 변명조차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거든요. 제가 왜 이 자리에 앉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배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동장님, 저와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동장실에 들어서자 이성호 동장은 최고급 원두커피를 직접 타서 제 앞에 놓았습니다. 평소 민원인들에게는
보리차 한 잔조차 아끼던 그가 이런 극진한 대접을 하는 모습을 보니 상황의 심각성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감찰관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직원 교육을 제대로 못한 탓입니다. 이성호 동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11월의 하늘은 잔뜩 흐려져 있었고 마치 제 마음을 반영하는 듯 했습니다. 동장님, 저는 이미 은퇴한 몸입니다. 제가 조용히 말하자 이성호 동장의 눈에 당황스러운 빛이 스쳤어요. 그렇다면 혹시 오늘 일은 개인적인 업무로 온 것이 맞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변경 신청서, 의료급여 신청서, 그리고 각종 증빙 서류들이 들어있는 초라한 봉투였어요. 3년 전 아내를 잃었습니다. 암투병으로 모든 재산을 탕진했고 지금은 월세 30만 원짜리 고시원에서 살고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성호 동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제야 상황의 전말을 이해한 듯 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직원들이 저에게 한 행동을 보셨나요? 서류 한 장 접수받는 것도 마치 엄청난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어요.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지만 제 마음만큼 쓰지는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수사해 왔습니다. 권력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들, 국민의 세금을 개인 주머니로 빼돌리는 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제 일이었어요. 이성호 동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가 국민의 입장이 되어보니 공무원들이 얼마나 오만하고 무책임한지를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부패보다 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때 동장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김태우 대리가 얼굴을 내밀었어요. 동장님, 죄송한데 급한 전화가. 지금 자리 비우면 안 돼. 이성호 동장이 단호하게 말하자 김태우 대리가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읽었어요. 동장님, 혹시 김태우 대리 말인데요. 아, 그 친구는 우리 센터에서 가장 성실한 직원입니다. 민원인들한테도 항상 친절하고. 그럼 오늘 일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요? 제가 핵심을 찌르자 이성호 동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박미진 계장과 조현미 주임에게는 엄중한 경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경고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동장님, 제가 만약 정말 기초생활수급자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굴욕을 참고 집으로 돌아갔겠죠. 그리고 다시 와서 같은 모욕을 당했을 거예요. 이성호 동장이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직원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시스템 자체가 문제예요. 저는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주민센터 앞 광장에는 오후가 되어 더 많은 시민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까지 종합 대책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관련 직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함께요. 알겠습니다, 감찰관님. 저는 이제 그냥 김동현입니다. 제가 문고리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민 김동현으로서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는지 지켜볼 겁니다. 동장실을 나서면서 저는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박미진과 조현미가 다른 직원들과 뭔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딸 영숙이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수가 인터넷에서 봤다는데 주민센터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한영숙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42세의 제 딸은 이혼 후 홀로 아들을 키우며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녀 역시 힘든 삶을 살고 있었기에 저는 오늘 일로 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별일 아니야. 서류 처리하러 갔다가 약간의 오해가 있었을 뿐이야. 정말요? 민수 말로는 SNS에 동영상까지 올라왔다던데.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휴대폰으로 모든 것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잖아요. 어떤 동영상? 아버지가 주민센터에서 감찰관 배지 꺼내시는 거요. 벌써 조회수가 몇만 명이에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네요. 영수가 저녁에 집으로 가면 자세히 이야기할게. 전화를 끊고 고시원으로 향하는데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어요. 안녕하세요. 지역신문 사회부 기자 정재민입니다. 오늘 주민센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인터뷰를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34세의 정재민 기자는 목소리만 들어도 야심만만한 청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인터뷰는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갑질 문제는 사회적 이슈잖아요. 김동현 선생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해요.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이미 일은 제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고시원에 도착해서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정말로 동영상이 여러 개 올라와 있었어요. 주민센터 갑질 당하던 할아버지, 감찰관 배지 꺼내자 대반전, 이것이 진짜 가불관계. 역전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댓글들을 읽어보니 반응이 엇갈렸어요. 속이 시원하다. 공무원들 저런 식으로 국민 무시하면 안 되지라는 지지 댓글도 있었지만 퇴직자가 권위의식에 빠져서 불인 철없는 행동이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이와 민수가 고시원으로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인터넷에서 진짜 유명해지셨어요. 19세인 외손자 민수는 스마트폰을 들고 흥미진진한 표정이었어요. 민수야, 이런 일은 재미있는 게 아니야. 딸 영숙이 아들을 타일렀지만 민수는 여전히 신이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잘못한 거 없잖아요. 공무원들이 먼저 무시했으니까요. 그렇긴 하지만 영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괜찮으실까요? 인터넷에 이렇게 퍼지면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까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숙아, 아버지는 30년 동안 옳은 일을 해왔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바로 그때 제 핸드폰에 생각지도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바로 윤기용, 제가 청렴위에서 일할 때 함께했던 옛 동료였어요. 동현이 인터넷 봤어. 자네 맞지? 65세인 윤기용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기용이 형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자네가 그런 처지가 되었다니. 왜 연락 안 했어? 부끄러웠습니다.
전화 너머로 윤기용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일 만나자. 이 일 제대로 처리해야 할 것 같아. 전화를 끊고 나니 영숙이와 민수가 궁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옛날 동료분이에요. 그래, 민수야. 할아버지가 일할 때 함께 했던 분이야. 하지만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윤기용이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여러 굵직한 사건을 함께 수사했던 파트너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내일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짐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밤늦게 영숙이와 민수가 돌아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미 시작된 일이었어요. 이제는 끝까지 가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저는 시내 한 조용한 카페에서 윤기용을 만났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본 옛 동료는 많이 늙어 보였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동현아, 정말 고생 많았구나. 윤기용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저는 어색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기용이 형, 부끄럽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서. 무슨 부끄러운 소리야. 자네가 얼마나 청렴하게 살았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 윤기용은 커피를 마시며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동영상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 자네 같은 사람이 저런 대우를 받다니. 이제 다 과거 일입니다. 과거 일이라고? 동현아, 자네는 우리 청렴위에서 가장 존경받는 감찰관이었어. 기억 안 나나? 2018년 그 대형 비리 사건 말이야. 순간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윤기용이 말하는 것은 제 공직 생활의 마지막을 장식한 사건이었거든요. 시청 간부들이 복지 예산을 빼돌린 사건이었지. 자네가 아니었으면 그 사람들 다 빠져나갔을 거야. 그건 팀 전체의 노력이었습니다. 겸손하긴. 그때 자네가 현장에서 직접 증거를 확보했잖아. 밤새워가며 서류를 분석하고. 윤기용의 말을 들으며 저는 그때 일들이 생생히 떠올랐어요. 밤늦은 사무실에서 서류 더미와 씨름하던 날들, 진실을 찾기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니던 시간들이 말이에요. 자네 덕분에 시민들 세금 수십억이 다시 복지사업에 쓰일 수 있었어. 그런 자네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서 공무원들한테 모욕을 당한다고. 윤기용의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정말로. 그때 카페 입구에서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어요. 바로 어제 전화했던 정재민 기자였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저희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김동현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제 전화드린 정재민 기자입니다. 34세의 정재민은 생각보다 진중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윤기용을 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혹시 윤기용 전 부국장님이십니까? 자네가 어떻게 나를? 청렴이 출입하면서 몇 번 뵌 적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분이세요. 정재민 기자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두 분께서 함께 계시니 더욱 뜻깊네요. 사실 이 사건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기사를 써보고 싶었거든요. 어떤 기사 말인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단순히 갑질 당한 할아버지의 반격이 아니라 진짜 공직자의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요. 김동현 선생님의 과거 이력을 알게 되면 시민들도 다르게 받아들일 겁니다. 윤기용이 제게 눈빛을 보냈어요.
그의 표정에서 이제라도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기자님, 김동현 동기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증언해 줄게. 윤기용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친구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리사욕을 채운 적이 없어. 오히려 뇌물을 거부하다가 보복을 당하기도 했지. 정재민 기자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15년에 모 건설업체가 인허가를 빨리 내달라며 김동현에게 1,000만 원을 건넨 적이 있어.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떻게 했는 줄 아나? 윤기용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거부하고 바로 수사팀에 신고했어. 덕분에 그 업체의 비리가 다 드러났지. 정말입니까? 정재민 기자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런 분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서 공무원들한테 모욕을 당한다니. 이건 정말 기사감이 아니라 사회 문제네요. 저는 불편했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들먹이며 동정을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기자님, 제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 공무원들이 시민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과거를 알면 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부각될 것 같은데요. 정재민 기자가 설득적으로 말했습니다. 공직자의 참모습을 보여준 분이 정작 시민이 되어서는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사회의 현주소 아닐까요? 윤기용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동현아, 이참에 제대로 이야기해보자. 자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정말로 이 문제를 공론화해야 할까요? 아니면 조용히 넘어가는 게 나을까요? 하지만 어제 주민센터에서 봤던 다른 시민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저처럼 당황하며 모욕을 당하던 사람들의 얼굴이 말이에요. 좋습니다. 이야기해보죠. 정재민 기자와의 인터뷰가 끝난 후 저는 복잡한 심경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올 예정이었거든요. 이성호 동장이 약속한 종합대책을 듣기 위해서 말이에요. 오후 3시 정각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동현 선생님, 이성호입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센터로 오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가겠습니다. 주민센터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직원들이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고 박미진과 조현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태우 대리가 저를 맞이했어요. 선생님, 동장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동장실에서 이성호 동장은 두꺼운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어제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먼저 박미진 계장은 정직 1개월, 조현미 주임은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저는 이성호 동장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아쉬웠어요. 동장님, 이런 처분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까요? 어떤 의미이신지. 공무원들의 의식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처벌은 임시 방편일 뿐이에요. 그때 김태우 대리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저희도 느끼고 있었어요. 일부 동료들의 태도가. 김 대리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물어보자 김태우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박미진 계장 같은 경우는
평소에도 민원인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고령자분들한테는. 그런 걸 알고 계셨으면서도 왜 아무 말 안 하셨나요? 이성호 동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동장님, 실무자가 상급자한테 그런 말 하기 쉽지 않잖아요. 김태우의 말에 일리가 있었어요. 조직 내부의 위계 질서가 문제를 키운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말하자 두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시민감시단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시민들이 직접 공무원의 서비스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거죠. 그런 제도가 가능할까요? 이성호 동장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변화라고 봅니다. 바로 그때 동장실 문이 급히 열렸어요. 송민정 인사과장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동장님, 큰일 났어요. 50세인 송민정 과장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무슨 일인가요? 인터넷에 기사가 떴는데 김동현 선생님 과거 이력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시청에서 급히 조사팀을 꾸린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정재민 기자가 벌써 기사를 낸 모양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여주시겠어요? 송민정 과장이 태블릿을 꺼내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30년간 청렴을 지킨 전직 감찰관, 주민센터서 굴욕당해 시민 세금 수십억 지켜낸 영웅, 이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기사는 제 과거 활동을 상세히 다루고 있었어요. 특히 2018년 시청 비리 사건에서 제 역할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동장님, 이제 정말 큰일 났네요. 김태우 대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청에서 조사팀을 보낸다는 건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 아닌가요? 이성호 동장의 얼굴도 어두워졌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셈이었어요. 동장님, 조사는 공정하게 받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무엇을 말씀이신지. 이번 기회에 정말로 변화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단순히 사건을 덮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개선책을 찾아보자고요. 이성호 동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몰랐어요. 이 사건이 곧 훨씬 더 복잡한 양상으로 번질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김동현 씨죠. 저는 박준호 변호사입니다. 48세의 박준호 변호사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었어요. 시민권익보호단체에서 이번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만 아직은. 김동현 씨, 이 문제가 단순히 개인적인 갈등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벌써 여러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박준호 변호사의 말에 섬뜩함을 느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오늘 오후에 제가 접촉한 정보에 따르면 일부 공무원 단체에서 당신을 퇴직자의 권위 의식 사례로 몰아가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올 줄은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어요. 혹시 최두한이라는 이름 아시죠? 순간 제 가슴이 뛰었어요.
최두하는 딸 영숙의 전남편이었습니다. 왜 그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이 오늘 한 언론사에 제보를 했어요. 당신 가족의 사생활에 대해서 말이에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딸분이 이혼한 사실, 손자분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돕고 있다는 내용들이요. 청렴하다던 공무원의 실상이라는 식으로 포장해서요.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공무원 갑질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제 개인과 가족 전체를 겨냥한 공격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변호사님,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요. 1시간 후 저는 박준호 변호사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두꺼운 자료를 제 앞에 놓았어요. 김동연 씨, 상황이 심각합니다. 보세요. 그가 보여준 자료에는 인터넷 댓글들이 프린트되어 있었어요. 퇴직 공무원이 특혜 받으려고 건의 부린다. 세금으로 먹고 사는 주제의 감찰관 행세 가족들. 뒷바라지도 제대로 못하면서 뭔 소리 같은 악성 댓글들이 조직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조직적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IP 추적 결과 특정 업체에서 댓글 조작을 하고 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누군가 돈을 주고 여론 조작을 시키고 있는 거죠. 박준호 변호사의 설명에 저는 등골이 오싹했어요. 누가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몇 가지 추정이 가능해요. 첫째는 과거에 당신이 수사했던 사람들의 보복일 가능성이고, 그럴 리가요. 그 사건들은 모두 끝난 일인데,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평생 한이 된 일이겠죠. 두 번째는 현재 공무원 사회 내부의 반발이에요. 박준호 변호사가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미 공무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김동연 때리기가 시작됐어요. 퇴직자가 현직 공무원들을 괴롭힌다는 식으로 말이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가족부터 보호해야 해요. 딸분과 손자분한테 연락해서 조심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언론 대응도 체계적으로 해야 하고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영숙이었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영숙의 목소리는 울먹거리고 있었어요. 왜 그래? 민수 아빠가. 최두한이 기자들한테 이상한 말을 했대요. 우리 집안 일을 다 발설했다고. 제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영수가 지금 어디에 있니? 집에 있어요. 그런데 아까부터 모르는 사람들이 전화를 해요. 기자라고 하면서. 절대 문에 나가지 마. 전화도 받지 말고. 아빠가 지금 갈게. 전화를 끊고 박준호 변호사를 바라봤어요. 변호사님, 가족이 위험한 것 같습니다. 예상한 일이에요. 지금 당장 가족분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야 해요. 그런 것까지 해야 하나요? 김동연 씨, 이건 더 이상 단순한 민원 사건이 아니에요. 이제는 전면전입니다. 박준호 변호사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상대의 반격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숙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몇 명의 기자들이 아파트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후문으로 돌아가서 몰래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영숙이 문을 열자마자 제 품에 안겼어요. 42세의 딸이지만 지금은 어린아이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디 있니? 방에서 인터넷 끄고 있어요. 온라인에 너무 끔찍한 말들이 많아서. 거실로 들어가니 민수가 창문 커튼을 꽁꽁 쳐놓고 앉아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왜 사람들이 우리 가족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19세 외손자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수야, 할아버지가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었어. 미안하다. 잘못 생각한 게 뭐예요? 할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민수가 울분을 토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할아버지를 욕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지. 그 사람들이 뭘 알아요. 그때 영숙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최두한이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혼한 지 벌써 5년이나 됐는데. 저는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너한테 양육비도 안 주면서 지금까지 뭘 했는지 생각해봐. 45세인 최두한은 이혼 후 재혼해서 새 가정을 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언론에 나서서 제 가족의 사생활을 폭로한 것이었습니다. 아빠,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영숙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단 며칠만 다른 곳에 피해 있자. 박준호 변호사님이 안전한 곳을 알아봐 주실 거야. 그때 문 밖에서 초인종이 울렸어요. 우리는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김동현 씨 계시죠? 저희는 방송 취재팀입니다. 기자들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문 절대 열지 마. 저는 영숙과 민수에게 속삭였습니다. 김동현 씨, 최두한 씨가 제공한 정보에 대해 해명하실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요. 문 밖에서 기자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딸분이 이혼한 이유, 그리고 손자분의 아르바이트 내용에 대해 궁금한 게 많습니다. 민수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할아버지, 나가서 똑똑히 말해주면 안 돼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안 돼, 민수야. 저들은 우리 말을 들으려는 게 아니야. 자극적인 기사거리만 찾고 있는 거야. 30분 정도 지나자 기자들이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하지만 우리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런 일이 계속될까요? 영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직은 시작에 불과할지도 몰라.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틀린 일은 하나도 없어.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그때까지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요? 버텨야지. 포기하면 진짜 그들 뜻대로 되는 거야. 그날 밤 우리는 짐을 싸서 박준호 변호사가 알아봐준 임시 숙소로 이사했어요. 작은 모텔이었지만 적어도 기자들은 찾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모텔 방에서 민수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 학교 그만둘까요? 어차피 친구들도 다 알게 될 텐데. 절대 안 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꿈꾸던 것들을 포기하면 안 돼. 할아버지가 이 일을 시작한 이유도 너 같은 젊은이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았으면 해서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 저도 도와드릴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든지 하겠어요. 그때 제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윤기홍이었습니다. 동현아, 내일 중요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싶어. 우리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야. 저는 문자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다음 날 오전 윤기용이 소개해준 사람은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강수정 의사였어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선생님. 강수정입니다. 43세의 강수정 의사는 제가 다니는 보건소의 주치의였어요. 3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제가 우울증 치료를 받았던 분이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왜 여기에? 윤기용 선생님께서 연락 주셨어요. 김동현 선생님을 도와달라고요. 우리는 조용한 병원 상담실에서 만났어요. 강수정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인터넷에 올라온 악성 댓글들을 봤어요. 정말 심각한 수준이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왜 이 일에? 제가 3년 동안 선생님을 지켜봤거든요. 부인분 돌아가신 후에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그런데도 어떻게 품위를 잃지 않으시려고 노력하셨는지 말이에요. 강수정 의사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선생님을 어떻게 매도하고 있는지 보니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의사로서 증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와드리고 싶어요. 어떤 증언 말씀이신지, 선생님이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살고 계신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윤기용이 끼어들었어요. 수정아, 고마워. 사실 내가 자네를 부른 건 그것 때문이야. 어떤 뜻이신지. 동현이를 아는 사람들이 나서서 증언해야 해. 인터넷에 떠도는 거짓말들에 맞서서 말이야. 강수정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선생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의료진 입장에서 공개 증언을 해드릴게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정재민 기자였습니다. 김동현 선생님, 긴급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어요. 무슨 정보인가요? 전화로는 어렵고. 지금 어디 계세요? 30분 후 정재민 기자가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그의 얼굴은 흥분으로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큰일이에요. 오성택 경찰서 민원 담당관한테 연락이 왔는데 누군가 선생님에 대한 고발을 접수했대요. 고발이요? 네,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요. 퇴직 후에도 직권을 남용했다는 내용이래요. 윤기용이 분노했습니다. 말도 안 돼. 동현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그게 문제예요. 고발인이 익명이라서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래요. 정재민 기자가 메모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선생님이 감찰관 신분증을 사용해서 공무원들을 협박했다는 내용이에요. 협박이라니. 제가 어이없어 했지만 강수정 의사가 심각한 표정이 되었어요. 선생님, 이거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면. 하지만 사실을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문제는 여론이에요. 정재민 기자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벌써 인터넷에 전직 공무원의 갑질 프레임이 굳어지고 있어요. 고발 소식까지 알려지면 더 악화될 거예요. 화면에는 정말로 끔찍한 댓글들이 가득했어요. 퇴직자가 권위의식에 빠져서 현직들 괴롭힌다. 세금 도둑이 또 세금 도둑 편든다. 이런 인간들 때문에 공무원들이 욕먹는다. 윤기용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건 조직적인 공작이야. 누군가 계획적으로 동현이를 매장하려는 거라고. 그런데 누가 그런 짓을 하는 걸까요?
강수정 의사가 궁금해했습니다. 여러 가능성이 있어요. 정재민 기자가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과거 선생님이 수사했던 사람들의 복수, 둘째는 공무원 사회 내부의 반발, 셋째는 정치적인 계산일 수도 있어요. 공무원 개혁에 대한 여론이 일어나는 걸 막으려는 거죠.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나 봅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강수정 의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은 옳은 일을 하신 거예요. 다만 상대방이 너무 비겁할 뿐이죠. 그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번에는 박준호 변호사였습니다. 김동현 씨, 지금 어디 계세요? 짧은 직장에 기자들이 나타났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요? 한영숙 씨가 일하는 요양병원에 기자들이 와서 환자들과 동료들한테 이것저것 묻고 다닌대요. 병원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 당장 가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일어서려는데 윤기용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동현아, 이제는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해. 윤기용의 눈에 결연한 빛이 서렸습니다. 내가 옛날 동료들한테 연락해 볼게. 그리고 수정이 너도 의사회 쪽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 정재민 기자님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는 이미 다른 기자들과 연대하고 있어요. 진실을 제대로 알리는 기사를 쓸 거예요. 순간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제 편에서 싸워주겠다고 하고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제가 고개를 숙이자 강수정 의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고마워하실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정재민 기자가 동의했습니다. 이건 김동현 선생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이 단순히 제 개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영숙의 직장인 요양병원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심각했어요. 병원 입구에는 여러 방송사의 취재진이 몰려 있었고 환자 가족들까지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영숙이 병원 후문으로 저를 맞으러 나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영숙아, 괜찮니? 아니에요. 원장님이 저한테 당분간 쉬라고 하셨어요. 병원에 피해가 간다고.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이 5년 동안 성실히 일해온 직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영숙 씨.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불렀어요. 돌아보니 50대 초반의 여성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영숙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방송 이민정 기자예요. 최두한 씨한테 들은 이야기에 대해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는 인터뷰할 생각 없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이민정 기자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김동현 씨,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잖아요. 공직자였던 분의 가정이 어떤지 말이에요. 제 가정이 왜 공개되어야 하는 거죠? 공인이셨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공무원 갑질을 고발하는 입장이시잖아요. 이민정 기자의 논리에는 억지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카메라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기자님, 제발 그만하세요. 영숙이 애원하듯 말했지만 이민정 기자는 계속 질문을 퍼부었어요. 한영숙 씨, 이혼 사유가 무엇인가요? 아버지의 공직자 생활과 관련이 있나요? 그런 걸 왜 말해야 해요? 그리고 아드님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할아버지가 재정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거 아닌가요? 순간 제 이성이 끊어질 뻔했습니다. 그만두세요. 제가 소리치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기 뭐 하는 거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민수가 학교 가방을 메고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여기 오면 안 돼. 영숙이 급히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카메라가 민수를 향했습니다. 학생 김동현 씨 손자죠. 할아버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이민정 기자가 민수에게 마이크를 들이밀었어요. 왜 우리 할아버지한테 이런 짓을 해요? 민수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공무원들이 먼저 무시했으니까 화낸 거잖아요. 하지만 퇴직자가 현직 공무원들을 협박한 거 아닌가요? 협박이요? 말도 안 돼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할아버지는 30년 동안 나쁜 공무원들을 잡으셨어요. 그런 분이 왜 협박을 해요? 그럼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억울해요. 민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세요. 엄마는 이혼해서 혼자 일하고 있고 저는 아르바이트해서 용돈 벌어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카메라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민수의 진솔한 말들이 모두 녹화되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공무원들한테 정당하게 항의한 게 그렇게 나쁜 일이에요. 이민정 기자가 당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수의 순수하고 직단한 반응이 예상과 달랐던 것 같았어요. 학생이 보기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기에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민수가 더욱 목소리를 높였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지 아세요? 고시원에서 혼자 계시면서도 저희한테는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민수야, 그만해. 제가 말렸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우리 가족 욕하는 거 다 봤어요. 할아버지를 모르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이때 병원 원장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뭘 하는 거요? 병원 앞에서 이런 소란을 피우면 환자들한테 피해가 가잖아요. 60세 정도의 원장은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원장님, 죄송합니다. 영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영숙 씨, 말씀드렸듯이 당분간 출근하지 마세요. 병원 분위기가 너무 어수선해요. 원장의 말에 영숙의 어깨가 떨렸어요. 5년 동안 성실히 일해온 직장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얼마나 서러울까요? 원장님, 제 딸이 뭘 잘못했나요? 제가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이 아이는 5년 동안 단 한 번도 지각한 적 없이 성실히 일해왔어요. 그건 알지만 지금 상황이 상황이 어떻다고 해서 죄 없는 사람을 내쫓을 수 있나요? 제 목소리가 커지자 취재진들이 더욱 관심을 보였어요. 카메라가 저희 가족을 둘러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입니까? 뒤에서 당당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박준호 변호사가 정재민 기자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저는 김동현 씨 측 변호사 박준호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명백한 인권 침해예요. 박준호 변호사가 취재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무리한 취재를 하는 것, 그리고 직장에까지 찾아가서 가족을 압박하는 것은 취재윤리에 어긋납니다. 변호사님, 저희는 정당한 취재라고요? 박준호 변호사가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그럼 최두한이 제공한 정보들이 모두 사실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아니면 그냥 자극적이니까 방송에 내보내려는 건가요? 취재진들이 당황했습니다. 정재민 기자가 앞으로 나왔어요. 저는 지역신문 정재민 기자입니다. 동료 기자님들께 부탁드리는데 이 사안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김동연 선생님의 과거 행적을 제대로 취재해 보시면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보도가 얼마나 부당한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순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몇몇 기자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카메라도 하나둘씩 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그날 저녁 박준호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우리는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윤기용, 강수정 의사, 정재민 기자까지 모두 모였어요. 상황이 심각합니다. 박준호 변호사가 두꺼운 자료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했어요. 김동연 씨에 대한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요. 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인가요? 퇴직 후에도 직권을 남용해서 현직 공무원들을 협박했다는 내용입니다. 윤기용이 분노했어요. 말이 되는 소리야. 동연이가 언제 협박을 했어? 문제는 증거예요. 정재민 기자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주민센터 CCTV 영상이 언론에 유출됐어요. 편집된 버전으로요. 화면에는 제가 감찰관 배지를 꺼내는 장면만 부각되어 있었어요. 그 전에 공무원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조작이야. 강수정 의사가 분개했습니다. 앞뒤 맥락을 다 자르고 김동연 선생님이 마치 위협하는 것처럼 만들었네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여론이에요. 박준호 변호사가 인터넷 댓글창을 보여줬습니다. 역시 퇴직 공무원들의 특권의식, 권위주의의 전형 이런. 인간들 때문에 공무원들이 욕먹는다. 이런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봅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정재민 기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은 잘못하신 게 없어요. 상대방이 너무 비겁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영숙이었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딸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섞여 있었어요. 왜 그래? 민수 학교에 기자들이 와서 친구들한테 인터뷰하고 다녀요. 그리고 아까 최두한이 직접 전화했어요. 제 혈압이 올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니? 자기가 더 많은 걸 알고 있다면서. 아버지가 사과하지 않으면 계속 폭로하겠다고 했어요. 박준호 변호사가 제 표정을 보고는 전화기를 받았습니다. 한영숙 씨, 저 박준호 변호사예요. 최두한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나요? 김동연이 과거에 감찰관 시절에 했던 일들을 다 폭로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한테도 해를 가할 수 있다고 위협했어요. 박준호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112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저희 사무실로 오세요. 전화를 끊고 박준호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전면전을 해야겠어요. 전면전이라니요? 최두환의 배후를 찾아야 해요. 그 사람이 혼자서 이런 짓을 할 리가 없거든요. 윤기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누군가 최두환을 사주하고 있을 거야. 그런데 누가 그런 짓을 하는 걸까요? 강수정 의사가 궁금해했습니다. 정재민 기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한테 들어온 정보가 하나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지만요. 무슨 정보인가요? 모 정치인의 보좌관이 최두환과 접촉했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정치인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뜻인가요? 누구 말인가요? 아직 확인 단계라서. 하지만 김동연 선생님이 과거에 수사했던 사건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순간 제 머릿속에 하나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상무 시의원 말인가요? 정재민 기자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2018년 시청 비리 사건 때 그 사람 아들이 연루됐었거든요. 윤기용이 무릎을 쳤습니다. 맞아. 이상무 시의원 아들이 그때 구속됐잖아. 하지만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박준호 변호사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추측만으로는 법정에서 통용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증거를 찾아야 해요. 최두환과 이상무 측 사이의 연결고리를 말이에요. 그때 정재민 기자가 번뜩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립탐정이 있어요. 불법적인 방법은 아니고 공개된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전문가예요. 정말로 그런 방법이 필요한가요? 제가 망설였습니다. 선생님,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박준호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우리도 적극적으로 맞서야 해요. 강수정 의사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선생님, 이건 선생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예요. 맞습니다. 윤기용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동현아, 30년 전 우리가 청렴위에 들어갔을 때를 생각해봐. 그때도 이런 세력들과 싸웠잖아.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영숙과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제 가족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생각하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해보죠. 제가 결심을 내리자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틀 후 정재민 기자가 소개한 사립탐정 김성철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동연 선생님, 중요한 증거를 찾았어요. 45세의 김성철은 전직 경찰관으로 조용하지만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최두환과 이상무 시의원 보좌관 사이에 금전 거래 내역이 있어요. 그가 보여준 은행 거래 내역서에는 분명히 나와 있었습니다. 11월 15일 최두환의 계좌에 5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어요. 송금인은 이상무 시의원의 보좌관인 장민호였습니다. 이게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박준호 변호사가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단독으로는 부족해요. 하지만 다른 증거들과 함께 제시하면 충분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김성철이 추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최두한이 여러 언론사에 제보한 시점들이에요. 시간표를 보니 모든 제보가 체계적으로 계획되어 있었어요. 11월 16일 첫 번째 제보, 17일 추가 자료 제공, 18일 인터뷰. 이건 전문적인 언론 플레이예요. 정재민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일반인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언론을 활용할 수는 없어요. 누군가 뒤에서 지시하고 있는 거죠. 그때 윤기용이 새로운 정보를 가져왔어요. 동현아, 옛날 동료들한테 수소문해 봤는데 이상무 시의원이 최근에 김동현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다녔다더라. 무슨 자료 말인가요? 2018년 수사 과정에서 동현이가 작성한 보고서들, 그때 증언했던 사람들 연락처. 이런 것들 말이야. 박준호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보복이네요. 5년 전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안갚음이에요.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강수정 의사였습니다. 선생님, 지금 TV 좀 보세요. 긴급 뉴스가 나왔어요. 우리는 급히 변호사 사무실 TV를 켰습니다. 전직 감찰관 김동현 과거 수사과정서 위법 행위 의혹.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뉴스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2018년 시청 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동현 전 감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화면에는 당시 수사 자료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이상무 시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김동현이 아들을 표적 수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이상무 시의원의 기자회견 장면이 나왔어요. 김동현은 개인적인 치적을 위해 제 아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권위의식에 빠져 있어요. 50대 후반의 이상무 시의원은 능숙하게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민센터 사건을 보세요. 퇴직한 지 3년이나 됐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감찰관인 줄 알고 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5년 전 사건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다니. 선생님, 괜찮으세요? 강수정 의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2018년 사건. 정말 위법한 부분이 있었나요? 박준호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없었습니다. 윤기용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 사건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어. 동현이는 모든 절차를 합법적으로 진행했어. 하지만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있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든 수사 과정을 기록한 일지가 있어요. 집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정재민 기자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이상무의 거짓말을 반박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그 일지에는 당시 수사 과정의 모든 내용이 담겨 있었거든요. 공개하면 다른 관련자들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도 있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박준호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공개해야 할 부분만 선별적으로 공개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제가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만 추려내겠어요. 그때 TV에서 또 다른 뉴스가 나왔어요. 김동현 관련 인터넷 댓글 조작 의혹 제기.
정재민 기자가 작성한 기사였어요. 일부 온라인 댓글이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문 업체를 통한 조직적인 여론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재민 기자가 이런 식으로 도와주고 있었구나. 기자님 고맙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선생님. 이제부터가 진짜 승부예요. 박준호 변호사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을 열겠어요. 모든 진실을 공개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선생님, 이제는 숨을 곳이 없어요. 전면전을 해야 합니다. 윤기홍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동현아, 30년 전 우리가 처음 감찰관이 됐을 때를 기억하나? 그때도 이런 세력들과 싸웠잖아. 기억합니다. 그때 우리가 뭐라고 맹세했는지 기억해? 정의와 진실을 위해 싸우겠다고 했죠. 바로 그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좋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죠.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지막 카드가 준비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자회견 전날 밤, 저는 고시원에서 30년간 보관해온 수사 일지를 꺼냈습니다. 낡은 수첩들과 파일들을 보니 지난날의 기억들이 생생히 떠올랐어요. 2018년 여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진실을 찾기 위해 뛰어다니던 날들. 이상무 시의원의 아들 이준호가 복지 예산을 빼돌린 증거를 찾기 위해 밤새 서류를 뒤지던 기억들. 그때는 몰랐어요. 5년 후에 그 사건이 다시 제 발목을 잡게 될 줄은. 다음 날 오전 10시 시민회관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김동현입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30년간 공직에 몸담으면서도 이렇게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아본 적은 없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받은 오해와 비난에 대해 해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먼저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주민센터에서 그 어떤 협박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저는 당시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공무원들이 어떻게 저를 대했는지, 그리고 제가 왜 감찰관 배지를 꺼낼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이에요. 감찰관 배지를 보여준 것은 협박이 아니라 제 정체성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30년간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싸워온 사람으로서 그와 같은 무례한 대우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퇴직자가 과거 직급을 내세워 현직 공무원들을 압박한 것 아닙니까? 압박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시민이 공무원의 불친절한 서비스에 대해 항의하는 것이 압박인가요? 제 반문에 기자가 당황했어요. 저는 그 순간 기초생활수급자 김동현으로서 정당한 민원 처리를 요구했을 뿐입니다. 박준호 변호사가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것은 김동현 선생님이 30년간 작성한 수사 일지입니다. 특히 2018년 시청 비리 사건 관련 부분을 보시면 모든 수사 과정이 합법적으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무 시의원 측에서 온 기자가 질문했어요. 하지만 이상무 시의원은 표적 수사였다고 주장하는데요. 표적 수사라는 것은 특정인을 겨냥해서 억지로 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준호 씨의 경우는 명확한 증거가 있었어요.
복지 예산 5억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통장 내역, 그리고 그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등기부등본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윤기용이 증인석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당시 부국장으로서 증언하겠습니다. 김동연 감찰관은 그 사건에서 단 한 번도 절차를 위반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견장 뒤편에서 한 여성이 일어났어요. 저는 2018년 시청 복지과에서 일했던 조미선입니다. 45세 정도의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이준호 과장이 어떤 일을 했는지 저는 직접 봤어요. 김동연 감찰관이 표적 수사를 했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조미선은 계속 말했어요. 이준호 과장은 저희 직원들한테 입막음을 시켰어요. 김동연 감찰관이 수사할 때도 증거를 숨기려고 했고요. 박준호 변호사가 급히 마이크를 건네줬습니다. 조미선 씨,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복지 예산 관련 서류들을 몰래 폐기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만약 누구한테든 말하면 모두 해고시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 증언에 기자들이 흥분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조미선 씨는 왜 그때 증언하지 않았나요? 무서웠어요. 이준호 과장 아버지가 시의원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김동연 선생님이 이런 일을 당하는 걸 보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5년 만에 나타난 진실의 증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조미선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준호 과장이 폐기하라고 했던 서류들. 저는 몰래 복사해서 보관하고 있었어요. 회견장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정재민 기자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김동연 선생님은 피해자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였어요. 이상무 시의원과 그의 세력들이 어떻게 반격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사태는 급격히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검찰에서 긴급 발표를 했어요. 조미선이 제공한 서류들을 검토한 결과 2018년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김동연 감찰관의 위법 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준호와 그의 공모자들이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아버지, 뉴스 보셨어요? 영숙이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가 억울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말로 여론이 180도 바뀌고 있었어요. 인터넷 댓글들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동연 감찰관님께 사과드립니다. 진짜 공무원다운 분이시네요. 이런 분이 계시기에 나라가 돌아가는 거군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주민센터에서 일어났습니다. 오후 4시 이성호 동장이 직접 저를 찾아왔어요. 김동연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선생님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동장님, 고개 들어주세요. 저는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예요. 정말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주세요.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성호 동장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박미진 계장이 직접 쓴 사과문입니다.
그리고 조현미 주임도 마찬가지고요. 사과문에는 진심 어린 반성의 글이 적혀 있었어요. 저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시민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일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민수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모두 할아버지 자랑이에요. 진짜 영웅이라고 하더라고요. 민수야, 할아버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아니에요. 할아버지 덕분에 공무원들도 변하고 사람들도 진실을 알게 됐잖아요. 영숙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힘드셨죠?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이렇게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아버지 앞으로 뭘 하실 거예요? 영숙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직 결정한 건 없어. 하지만 하나는 확실해. 무엇이죠? 더 이상 숨어 지내지는 않을 거야.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살 거야. 며칠 후 윤기용이 저를 찾아왔어요. 동현아, 제안이 하나 있어. 무슨 제안인가요? 시민감시단을 만들어보자. 내가 그때 말했던 거 말이야. 정말로요? 응. 박준호 변호사도 동의했고 정재민 기자도 적극 지지한다고 해. 강수정 의사도 참여하겠다고 하고.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였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하겠어? 30년 경험에 시민의 마음까지 아는 사람이 또 있나? 그날부터 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6개월 후 우리가 만든 시민행정감시단은 지역사회의 모범 사례가 되었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주민센터와 구청을 방문해서 민원 처리 과정을 지켜보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부담스러워했지만 점차 협력적으로 변해갔어요. 김동연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시민이 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덕분에 민원 처리가 정말 친절하고 빨라졌어요. 시민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실제로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주민센터 만족도가 90% 이상으로 올라갔고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을 위해 찾아올 정도였어요. 박미진 계장도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어요. 위원장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녀는 이제 시민들을 대할 때 진심 어린 미소를 보여줍니다. 저도 처음에는 변화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시민들의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진짜 공무원의 모습이구나 싶었어요. 조현미 주임도 마찬가지였어요. 위원장님 덕분에 일하는 보람을 다시 느끼게 됐어요. 그날 저녁 윤기용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동현아, 정말 잘 해낸 것 같아.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모든 분들이 도와주셔서 가능했던 거죠. 그래도 내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윤기용이 감회에 젖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30년 전 우리가 감찰관이 됐을 때의 초심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구나. 기용이 형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동현아. 네? 이번 일을 통해서 배운 게 뭐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권력이나 지위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요. 어떤 의미야? 제가 감찰관일 때는 그 직책 때문에 사람들이 존중해 줬어요.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니까 무시당했죠. 윤기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이더라고요. 어떤 위치에 있든 시민을 섬기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게 진짜 공직자의 자세인 것 같아요. 맞는 말이야.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습니다. 할아버지 대학 합격했어요.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이니? 네, 사회복지학과에 합격했어요. 할아버지처럼 사람들을 도우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윤기용이 웃고 있었어요. 손자도 내 뜻을 이어받겠다는구나. 그 아이는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럴 거야. 너 같은 할아버지를 두고 자란 아이니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어요. 꿈속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여보 고생했어요. 아내가 따뜻한 미소로 말했어요. 당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거 나도 알아요. 당신이 곁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는 항상 당신 곁에 있었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제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1년 후 저는 시청 대강당에서 모범 공무원상을 받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3년 전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후 받은 첫 번째 상이었어요. 김동연 위원장은 시민의 관점에서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시장의 치사에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더 소중한 것은 객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영숙과 민수, 윤기용과 강수정 의사, 박준호 변호사와 정재민 기자. 그리고 이제는 진짜 친구가 된 박미진과 조현미까지. 시상식이 끝난 후 한 기자가 저에게 질문했어요. 위원장님, 1년 전 일을 돌아보면 어떤 기분이신가요? 감사하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그런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변화도 없었을 거예요. 그때로 돌아간다면 다시 같은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저는 주저없이 답했어요. 다만 이제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죠. 진정한 권위는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시민을 섬길 때 생긴다는 것을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민수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꼭 닮고 싶은 사람이에요. 민수야, 할아버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저는 외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야. 그게 가장 어려운 거잖아요. 영숙이 말했어요.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아름다웠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고 희망이고 꿈이었어요. 저는 그 모든 것을 지키는 일에 제 남은 인생을 바치기로 다짐했습니다. 진정한 공복으로서, 그리고 한 명의 시민으로서 말이에요. 권력은 위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국민을 섬길 때 진짜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1년 전 그날 주민센터에서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지금도 제 마음속에서 빛나고 있습니다.